자, 안녕하세요. 자, 7, 8호 사회과 교육론 안내를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사회 교육론 강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8주차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6주차에 끝내고 7주차에 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보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도를 못 나갔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 8월 강의가 좀 달라진 점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있었던 그 새로운 쟁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를 맥락적으로 검토하는 훈련을 7, 8월부터 시작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다뤘는데 실수하고 돌아오신 분들 보면 이게 실수 좀 더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교육론에서 일단 실수를 하게 되면 그의 시험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회 교육론 같은 경우는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은데 요즘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교육론 자체가 좀 쉽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영수 모교환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영수 모교환 책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논문에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5, 6월 달에 우리가 형성평가 실시했을 때 그 가치 교육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당황, 놀라움, 뭐 경악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설규주, 강대현 한 몇 명이서 같이 공동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공동 논문에 썼던 자료 내용을 제가 2018년도에 모의고사 때 그때 제시문으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지문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제시문을 쓰는 방법이 조금 논문에서 많이 발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영수 모교환 책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들, 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과 교육론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과 교육론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 사회과 역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출제 비중이 높아져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 사회과 역사 중심은 너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저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과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논문 자료 검토를 해보면 아직도 많아요. 그 말은 한국 사회과 역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토가 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차영수 모교환 책에도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일단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헌은 문헌과 텍스트를 옮겼는데 그 문헌과 텍스트에서 뭐 키워드가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어야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정리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백지 쓰기를 제발 부탁인데 습관을 좀 하셔라. 그래서 공부 시작과 마지막에 백지 쓰기를 간단히 해보시는 거. 물론 안 된다라고 처음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계속 안 하시면 백지 쓰기 안 늡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늘리시려면 일단은 꾸준히 백지 쓰기를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거냐면 구조화를 할 건데 모든 파트를 구조화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파트, 구조화가 별로 필요 없는 파트 대표적으로 온다면 한국 사회과 역사 이런 경우에는 구조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파트에서는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내용으로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문제들을 정리 확인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참고 교재인데 일단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예비교사를 위한 법학에 대한 교육론입니다. 예, 그거는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론 책이 일단 필요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지문의 키워드가 전부 다 책에 있는 키워드를 일단 비워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책에 있는 지문들 가지고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지금 자료가 2주차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내에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미리 하고 오셔야 나중에 복습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좋으냐면 제가 다양한 각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기가 편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쫓기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주 자료 같은 거는 꼭 확인해 오시라. 그리고 나용에 나와 있는 그 빈칸의 기입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이제 보고 확인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1, 2, 3, 4월 달에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문제 푸는 것 빼고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잘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온라인 특강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진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시는데 사회과의 구조 및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한데 사회과 교육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2번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과가 사회과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제를 깔고 일단 제시문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시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성 함양을 추구한다. 일단 이거 지금 현재 관계되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서 노량진에서 일부 엉터리 해설을 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떻게 위계를 잡으셔야 되냐면 사회과 교육이 시민성을 함양하겠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성을 함양을 하는데 문제는 이 시민성의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시민성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시민성의 하위 개념에 또 속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시민, 공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시민성이 과연 지금 현재 뭘 의미하느냐? 국민을 양성하는 거냐? 시민을 양성하는 거냐? 그 다음에 국민을 양성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지금 현재 제시문을 하나 해석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맥락을 모르잖아요. 맥락을 모르니까 무조건 책에 민주시민성 나오니까 민주시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엉터리입니다 그거.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이게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과 교육론 연구자들 사이에. 그래서 그걸 이제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하대에 있는 정상우 교수. 정상우 교수가 이제 그걸 먼저 촉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한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정상우 교수 계기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시민이다 공민이다 국민이다 이거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이 한참 논쟁이 되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걸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확인들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미국 사회과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에서 중요한 파트는 20년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92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그래서 일단 4페이지 나와 있는 1920년대 30년대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사역과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작년 신사역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20년, 30년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년, 30년대 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년대가 일단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크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윤수 모교환 쌤 책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고치긴 했는데 여전히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60년대, 70년대가 복잡한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나오는데 90년대 이제 하나 출제가 된 거 10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탠드가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탠드는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스탠드 의미를 이제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스탠드 의미를 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 이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6절에 보면 NCSS에서 스탠드 개발을 했다. 그 이야기인데 올해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NCSS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도 이걸 뭐 주의 깊게 보라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는 NCSS를 주의 깊게 좀 볼 때가 됐습니다. NCSS가 언제 만들어졌죠? 1921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 1921년에 만들어졌던 미국 사회과 교육학회에서 10가지 스탠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스탠드가 뭘 위해서 한 거죠?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탠드, 표준화, NCSS 이 세 가지 용어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보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 1880년대가 되면 일단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미국은 말 그대로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인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야만의 시대에다가 근대화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주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남북전쟁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사회통합, 사회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과 근대화라고 하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정 플러스 그 다음에 근대화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공교육 안에서 이제 사회과 교육이 뭘 할 거냐. 이제 시민교육을 해야 되겠다. 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10인위원회, 그 다음에 역사학회에서 이제 했던 7인위원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10인위원회하고 그 다음 7인위원회가 만들었던 전통교육과정은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근대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과정을 만들고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해서 전미교육협회하고 미국역사협회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나 실제로 그게 시민교육, 국가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부응을 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4차 산업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1910년대 초반에 전미교육협회에서 다시 이제 분과별로 교육개혁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맨 밑에 하단에 있는 NEA 사회과위원회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제 훌륭한 시민 양성 거기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시민 양성의 목적으로 사회과의 창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시민으로 갖춰야 될 자질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예요. 사회과 교육에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사회통합에 기여하자. 그 다음에 근대화에 기여하자는 거예요. 사회통합과 근대화에 기여하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제 학회가 만들어진 건, 진보 교육학회가 만들어진 거는 당연히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존 두이가 한참 활동을 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그 존 두이가 영향을 미친 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전미교육협회 사회과위원회 보고서 3페이지 맨 밑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진보주의가 들어갔고, 사회통합을 강조했고, 근대성을 강조했고, 근대화를 강조했고, 거기 빈칸에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아시겠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강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회학 이론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회학 이론이 시작되었던 이론이 기능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능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공민하고 민주주의 제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공민은 출제가 됐고 민주주의 제문제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문제는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거 공민, 민주주의 제문제. 그래서 기억에는 공민이고요. 니은에는 민주주의 제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기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이죠. 공민. 그래서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시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 공동체를 전제로 했을 때 공적인 시민을 우리가 공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민의 특징은 뭐냐면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돼요. 공익적인 추구,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위한 시민, 이런 게 공민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제문제라고 하는 거니까, 민주주의 제문제 같은 경우에 느낌이 어떻죠? 어떤 개념이나 주제가 아니죠.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통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현상,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이다. 그래서 사회 현상의 사회 문제 다룰 때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상 이게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사회 현상, 사회 문제. 그래서 민주주의 제문제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회과의 성격은 당연히 통합 교과가 돼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와 30년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사회과 교육론 특이하게도 진보주의랑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재건주의를 나눠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통합교육과정, 이거 중심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재건주의가 나온다면 당연히 사회문제 해결, 교과서 시리즈, 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액교육과정, 이게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중액교육과정.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도 계속 이거고요. 아직 그러면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건 뭐냐? 사회재건주의, 사회문제 해결, 이걸 강조하는데 바로 헤로드 러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교과 시리즈 개발을 했던 러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건데, 문제는 러그와 관련된 출제가 돼야 될 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과서 시리즈를 개발했느냐, 요 이유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목표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두는 게 이 파트에서는 일단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 역사적 흐름을 한번 보시고, 2번 진보주의 확산. 진보주의 확산에서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대두했는데,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대두해서 가장 결정적인 건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통합교육과정은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주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대공황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자 교육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 재건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사회 재건을 하자, 이 말은 미래 사회를 새로 만들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른 문제가 생활 속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생활 문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사회재건주의 같은 경우에 사회를 바꿔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현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미래지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자 주장을 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당연히 통합교육과정의 가장 중심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중액교육과정이죠. 그래서 5페이지 맨 위에 통합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 중액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육을 통한 사회재건을 강조해 사회재건주의. 그래서 사회재건주의에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에 기업, 교과서 시리즈를 제작한다. 그 제작의 목적.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들어야 되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이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의 통합교육과정. 이게 바로 이제 존 두이의 교육적 진보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하면 세 가지 경향이 있죠. 교육적 진보주의, 행정적 진보주의, 그 다음에 사회재건주의.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사회과 교육론에서 행정적 진보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적 진보주의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건 통합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그 통합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가 중액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중액교육과정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융합적 교육과정이 있었나요? 통합교육과정의 내용 중에 융합 형태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융합교육과정이 등장한 적이 거의 별로 없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다음 걸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1921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NCSS가 설립되면서 사회과 교육의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20년대, 30년대 두 가지 사회과 교육의 큰 흐름이 탄생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존 두이의 진보주의 교육관.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강조하는 건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해결,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시점으로 본다면 현재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니은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자, 교육적 진보주의는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모형입니까? 시민 전달 모형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 요구, 사회적 요구, 학문 철학적 요구, 그 다음에 학생의 요구, 이걸 반영을 할 텐데 그 중에 시민 전달 모형은 주로 어디에 관점을 둬요? 국가적, 사회적 요구와 학문 철학적 요구를 많이 강조하죠. 어떤 요구가 없습니까? 학습자의 요구가 거의 없죠. 그런데 진보주의는 학습자 요구에 강합니다. 그럼 그 학습자 요구가 뭡니까?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학습자 요구를. 아동의 필요와 흥미. 아동의 필요와 흥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니까 학생의 필요와 흥미, 이거는 분명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필요와 흥미, 학생의 필요와 흥미. 여기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했다. 자,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통합교육과정과 문제중심 교육과정이 주장되었는데, 자, 여기에 통합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융합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쓰라고 했습니다. 뭘 쓰면 되죠? 좀 전에 했잖아. 중액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사회과 교과 시리즈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930년대 때 진보주의 내부의 분열, 그 다음에 2차 대전의 심화,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진보주의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후퇴하는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 그 결정타가 바로 뭐냐면 1957년 스푸트닉 사건입니다. 그러고 이제 60년대 드디어 신사회과가 도입되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진보주의의 결정타를 날렸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푸트니크 사건 나와 있죠. 체크하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용어 및 이연에 들어갈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했다. 그 결과 수업 내용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회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소재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뭘 다뤘죠? 사회과학적 개념과 일반화를 다루었죠. 그죠? 사회 문제보다는 사회과학적 개념과 일반화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회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사회과의 초기 같은 경우에는 신사회과의 초기 이쪽에서 강조를 했던 것은 당연히 과학이에요. 특히 사회과와 관계돼서는 사회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사회과 초기에서 강조했던 이런 경향에 뒷받침이 되는 철학적 배경은 당연히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태주의가 바로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자.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은 학문의 장이나 공론의 장에서 배제시키자.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후반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1968 혁명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도 이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중심으로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면 비판이 이제 쏟아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 실증만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실증적으로 미래 예측한다 모든 문제 해결 안 된다. 뭐가 중요하냐? 가치의 중요성이 이제 등장합니다. 가치의 중요성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 뭐로 발전하게 됩니까? 의사결정이죠. 뱅크스가 말했던 의사결정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사회탐구와 그 다음에 가치탐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966년에 누가 등장해요? 1966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직도 봐. 올리버와 세이버가 이야기했던 법리 모형이 66년이죠. 가치의 중요성이 등장했던 거잖아. 60년대 후반에. 맞죠? 그 다음에 뱅크스가 등장했던 게 논문을 발표했던 거 합리적 의사결정자 육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게 73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사회과가 전성기를 누렸던 건 사실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욕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고 70년대는 신사회과는 거의 너덜너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사회과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만 신사회과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의 내용이 여전히 사회과학적 지식이다. 우리나라도 교과서의 내용이 계속 사회과학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신사회과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건 여전히 교과서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교과서의 내용, 교육과정의 지식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인문학적 지식도 아니고 예술적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제가 초기에 했던 것 중에 아니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뭐 학생 중심 활동이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문 교육과정이 훨씬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식 교육과정을 훨씬 강화시켜놨는데 그 말을 직접 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학생들 활동들을 하면 전부 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학생들 활동들을 하면 전부 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까? 신사학과부터 계속해서 뭘 했냐면 탐구활동 계속 강조했어요. 이게 학생 중심 활동이에요. 브루노도 계속 그 이야기 했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바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사회과 영향력은 계속 사회과학적 지식의 교육과정 내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차유서 모경환 쌤 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가 전체적으로 이 흐름으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서 서술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요 중심으로만 설명이 자꾸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도 초반에 이거로만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교과서 내용이 등장했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푸트니크 사건, 거기에 들어갈 개념과 일반화, 사회과학적 지식, 그 이야기를 했고, 니은에는 학문중 교육과정. 이것도 역시 기출입니다. 그죠? 학문중 교육과정. 이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이 부분, 방금 했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증주의에서 해석 철학으로, 그 다음에 사실에서 가치가 중심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자,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신사회과의 내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신사회과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우주홀 회의에서 있었고, 이때 등장했던 게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빈칸 앞에 이 영향으로 사회과에서는 교육 방법으로 뭐가 강조됐다고요?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등이 강조되었다. 자, 아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의 주장. 브루너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교육의 과정이 지식의 구조화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회과에 받아들여져서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사회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교육에서 추구했던 가치는 뭐냐면 수월성입니다. 이 수월성이라고 하는 건 빨리 지식적인 내용을 습득을 해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수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성은 말 그대로 뭘 견제하는 거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내가 저놈보다 더 빨리 뭔가를 배워야지. 내가 소련 놈들보다 그죠요. 내가 소련 놈들보다 더 빨리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뭘 해내야지. 뭐 이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수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사회과가 등장합니다. 신사회과 등장했는데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사회과학입니다.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사회과학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혁운동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바로 사회과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 특징이 서술 형태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사회과 특징은 뭐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신사회과 특징은 일단 사회과 교육의 구조, 사회과 교육의 특징, 뭐 이런 거, 다문화 교육의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뭐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떤 학습 방법, 어떤 교수 학습 방법으로 다루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신사회과 특징도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상적인 민주시민은 꼬마 사회과학자고 이상적인 민주시민은 꼬마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럼 이 꼬마 사회과학자는
뭘 가지고 있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애죠. 그래서 빈칼드랄 이야기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 자, 이걸 습득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내용.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사회 문제와 이슈,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개념과 지식.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학제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제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습 방법,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귀납적 접근, 학제 접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학문식 교육과정 강조했었고, 학문식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 마코스. 이번에 제시문에 자주 등장하는 예시입니다. 그죠?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국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는 이전의 사회과 구분하여 부르는데, 이런 사회과는 어떤 지식과 탐구 방법이 훌륭한 시민 양성의 요건임을 강조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게 뭐였죠? 사회과학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관점과 사고 방법에 대한 학습을 요구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사회과 교육에서 그럼 밑줄 친 부분이 강조했던 교육과정의 경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일단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이걸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영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유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과정 유형. 그 다음에 마코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유형이겠습니까? 교육과정이 사례겠습니까? 사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액교육과정은 유형이겠습니까? 사례겠습니까? 사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위 개념이어야 되고 어떤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의 역할을 할 때 유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 못하면 또 이제 답은 엉터리로 이제 적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문주식 교육까지 강조했던 목표가 뭐였어요? 탐구 기능이죠. 탐구 기능. 특별하게 강조했던 게 탐구 기능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60년대 후반에 새로운 사회과 경향, 이거는 신사회과에 대한 반발, 비판적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리바 세이버의 비판, 법리모형.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법리모형입니다. 법리모형. 법리모형에서 강조했던 건 뭐였어요? 법리모형 뭘 강조했습니까? 사회 기본 가치를 강조했죠. 사회 기본 가치. 그 다음에 가치교육 경향. 가치교육 경향은 주로 진보주의와 관계되어 있는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섞여 있죠. 콜브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고 그 다음에 가치 명료화 모형과 가치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적 경향이고 콜버그는 보수주의적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로 진보주의가 복귀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70년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재건주의도 이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개념, 마르크스 이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복잡한 논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논쟁을 거치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육적 지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NCSS에 속해 있던 뱅크스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치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된 겁니다. 자, 의사결정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그라미 1번 확인하시고 거기 세 번째 줄. 1989년에 울레버와 스콧도 합리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행위를 강조했고 94년에서는 미국 사회과협회는 공식적으로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의사결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근원은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3년 뱅크스의 논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뱅크스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며 그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 뱅크스가 이야기했던 사회탐구의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식의 생성이 아니라 지식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탐구죠. 이해됐나요? 그냥 순수한 사회탐구는 어떻게 돼? 지식의 생성이죠. 그런데 의사결정력에서 필요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는 거니까 지식의 선택과 적용,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3번. 미국은 사회과의 역사와 관련된 글이다. 읽고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회과 목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그 다음에 60년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인종문제, 빈곤, 시민권, 환경오염, 사회 진화론, 윤리의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졌고 70년대를 거치면서 인종교육, 가치교육, 법 관련 교육, 여성교육, 직업교육 등이 사회과에서 새로이 관심을 끌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단기 과정이 중등학교 사회과 프로그램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 이야기인데, 이런 제시문은 차용수 모기한 쌤 책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차용수 모기한 쌤 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오류가 지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논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편 앵글, 울레버와 스콧 이런 사람들이 신사회과 초기부터 연구되었던 이 사람들이 뭘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의사결정이죠. 그러면 니은에는 의사결정입니다. 그죠? 의사결정도 사회과의 주요 주제로 관심을 끌었다. 의사결정을 강조한 사회과 교육이 신사회과 초기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나 계열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뱅크스를 보셨지만 뱅크스는 뭐? 사회탐구와 가치탐구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다. 그 다음에 다만 사회적 문제를 중시하고 인문학도 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자, 동그라미 첫 번째,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전통을 쓰고 사회과 전통, 사회과 특징, 사회과 본질 이게 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사회과 본질, 사회과 특성, 그 다음에 사회과 전통, 그 다음에 사회과 모형. 그래서 기출에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본질, 그 다음에 사회과의 성격. 성격이나 특성이 같은 말인데 어쨌든 특성, 이 세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형. 그죠? 그래서 기출에서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바바스, 셔미스의 3가지 모형 아니면 마토레라의 5가지 모형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이 전통은 뭡니까? 사회과학 모형이죠. 사회과학 모형이 중시했던 학습 방법은 뭐예요? 발견 및 탐구학습이죠. 발견 및 탐구학습. 그 다음에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회과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의사결정. 올해 나왔던 문제하고도 비슷한 형태인데 탐구라는 측면에서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경향과 니은을 중시한 사회과 경향이 각각 어떤 목적을 강조하는지 비교해서 조해라. 기업과 관련된 사회과 경향이 강조했던 탐구는 뭡니까? 지식의 생성을 목적으로 탐구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지식의 생성을 목적으로 탐구를 강조했다. 니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탐구를 강조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 등을 위한 목적을 위해 탐구가 강조되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선택 및 적용 등을 위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해 탐구가 강조되었다. 차이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0페이지에 1980년대 보수주의적 경향 나옵니다. 그죠? 80년대 이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80년대 때 제일 주목해야 되는 가치교육. 교육학적으로 본다면 파이데이아 제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사회과 교육론 입장에서는 가치교육. 그래서 그 가치교육의 대표적인 게 친사회적 행동 및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입니다. 친사회적 행동 및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90년대,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야기에 보면 정부 주도의 표준교육과정 보급과 미국 사회과위원회의 노력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10가지 주제 스탠드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스탠드 의미를 꼭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0개의 스탠드를 중심으로 스탠드. 그 다음에 마지막이 2번 NCS에서 주제 스탠드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왜 발표를 했냐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 이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표준화.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국 사회과 역사를 들어가도록 합시다.